예, 중동의 긴장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호위 연합 구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중동 전쟁 장기화 조짐에 국제 유가와 환율은 계속 치솟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오늘 김영준 국방대 교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속 중동에서는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유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연합으로 다국적 호위를 구성하겠다. 이게 5개국이었다. 지금 7개국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추가 2개국이 방금 발표돼서 어떤 예. 나라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5개국은 저희가 다 알려져 있듯이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 일본이 되겠습니다. 예. 뭐 자랑스러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국가니까 도움을 요청한 건 맞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이제 좀 사실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얘기하진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안정화가 되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수중 기뢰 장치들을 탐색하는 드론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바로 보내겠다 이런 나라는 당연히 아직 한 나라도 있지는 않고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직접 우리 정부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의사를 완전히 교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대고 이제 예. 얘기를 했고 그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정부 간의 어떤 공문이라든가 실제 실행 절차가 있기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정부 간에 예를 들면 국무부라든가 NSC에서 서한이 오고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보내달라 뭐 이런 거는 전혀 온 걸로 보이진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협상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자칫하면 중동 사태에 빨려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주한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 테러의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미국 측하고 협상을 해보겠다 정도 태도를 유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호위하는 다국적 뭘 만들겠다 이게 예. 정말 직접적인 군사 작전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호위하는데 그냥 여러 나라의 선박이 있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만 보면은 예. 지금 어떤 목적이 어떤 수준인지 지금 최근 발언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겠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더 터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연합국으로 해서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관리하겠다. 이런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란이 공격을 했을 때 방어 공격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역할 확대가 이루어지고요. 예. 최소의 역할만 보자면 호위하는 역할 그 자체인데 그거라 할지라도 이란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 쪽에서 피해가 났을 때 우리 쪽에서 어떤 방어 조치를 해야 되느냐 어떤 대응적 공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전 조치 자체도 우리가 검토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건 사실은 이라크 파병 기억나시지만 6개월, 1년 걸려서 국민들 여론까지 다 포함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건데 지금 바로 보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요. 지금 하루 이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사실 다 빨간불이 걸렸죠. 일본이든 중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완전히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곤란한 단계에서 정부 내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조들이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기사들 보고 7개국까지 늘린다라는 소식 보시면서 김대호 박사께서는 어떤 생각 좀 하셨습니까? 예, 일단 이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예. 이번 요청은 전체적인 전면전 또는 연합군 구성 단계라기보다는 호르무즈에서의 해협 장악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하루에 약 2,500만 배럴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해서 원유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 이란의 공격이 어디서부터 날아올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연합군을 구성을 하면 그러니까 현재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원유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 그 순서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태국, 대만 등입니다. 예. 이런 나라들을 직접 배치하면 미국의 경제적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방어만 과연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게 그 총탄이 날아오면 대응 사격을 하게 되면 예. 결국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뭐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좀 놀라고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합 작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럼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미국이 먼저 알아서 상의 없이 공격을 해놓고 상황이 터지니까 계획이 없이 갑자기 보내달라.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 먼저 또 공개를 해버려요. 예. 고개고기 안 보내면 좌시하지 않겠다. 예. 기억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로 보낼 것을 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지금 사실 요청받은 게 채 2, 3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국회 승인이 필요한 수준의 조치인지 이런 것도 내부 검토도 필요한 단계고요. 지금 중동 사태 관련한 TF를 격상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만 주로 갈 줄 알았더니 한국의 이라크 파병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신속하고 위기 수준의 요청을 해오고 있다. 이런 것들에 신속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에서 또 어떤 식의 관세나 다른 보복 조치들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고요. 거기서 사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다 들어왔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란이 보기에 제2의 전선을 어디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2의 전선 얘기를 했어요. 예. 제2의 전선은 테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와 대사관이 있는 모든 주요 국가, 특히 친미 국가들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이건 우리가 이거 너무 안 됐어라고 쳐다보고 교민들만 빼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제2의 화약고가 한반도 평택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고 초등학생이 수천 명이 죽은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여태까지 스폰을 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는 단체들이 전 세계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폭탄 테러도 있고요. 우리가 이걸 쉽게 대답하기가 단순히 그 오이선 석유 보호하러 나가는 군함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서운하지 않게 대답은 하면서 내부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 그리고 전반적인 소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5개국을 먼저 공개를 할 때 뭐 방금 보도엔 2개가 더 추가가 됐긴 했지만 그 5개 중국이 같이 껴 있었거든요. 이 중국이 있다는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재밌죠. 사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이란, 석유를 묶었다. 러시아는 재미를 보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였는데 중국 너도 도와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중국은 잠깐만 안정되면 갈게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을 했고 미중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미룰 수 있다. 우리는 전부 다 북미 회담에 관심이 있고 예. 김민석 총리도 다녀오셨는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골탕먹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보고 너네가 책임 있게 좀 보내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이제 경론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신저 호스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중동에 어떻게 보면 권위를 더 올려야겠다라는 내부도 강행하죠. 중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은 일단은 안정을 원한다. 그리고 안정된 이후에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발성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은 아닌데 그렇죠. 푸틴과 1시간을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국방장관은 빠지라고 얘기를 하고 빠지라는 얘기는 끼어들었다는 얘기죠. 끼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빠지라고 하는 거고 중국한테는 트럼프가 이 문제를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파만파 지금 전선이 굉장히 그 서방대 반서방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문제를 복잡다단하게 끌고 가겠다. 이란을 국제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겠다. 이런 의도들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따르면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90% 얻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산유국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중국의 제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하고요. 양으로 볼 때, 규모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이 거의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형식 논리, 그러니까
호르무즈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직접 함대 호위해 가라라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논리적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유조선이 호위가 있다고 해서 과연 갈 수 있느냐. 네. 현재 유조선이 겁을 내는 것은 뭐 하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한두 개 기뢰라든지 그것보다는 하늘에서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이 유조선이라는 기름 탱크에 붙으면 훨씬 더 발화가 잘 되는데 옆에 해군 함정이 있다고 드론이 안 날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미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는 미국 해군도 사실 이 호르무즈에서 이란 유조선 격파를 제대로 못하고 이란의 드론 공격을 제대로 격파를 못해서 유조선을 호위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들어가서 경제적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또 회의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1,500원 이제 넘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 환율 대목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부터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서학개미라든지 또는 국내 기업들이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외국에 계속 투자하는 바람에 환율이 올랐던 것인데 그것을 간신히 외환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엄청나게 살포해서 간신히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이란 사태까지 터지면서 다시 우리 환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 국내 요인이라기보다는 뭐 올고지 전쟁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예. 우리는 중국보다도 호르무즈에서 도입하는 원유의 규모는 적지만 그러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 1등이에요. 그래요. 우리 전체 수입액에서 원유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인데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이 비율이 11%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 따라서 원유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오른 가격만큼 수입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 충격이 한국이 제일 크다. 또 우리나라는 제조 비중이 높은 데다가 특히 우리나라가요 석유화학 산업 그러니까 원유를 가지고 나프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이게 지금 중국을 뺀 서방국에서는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필요한 원유도 있지만 석유화학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원유도 있어요. 이중고를 겪는데 이것을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이 가장 취약할 수 있다. 자, 국제 수지가 악화되면 거기서 우리 돈 가치가 바로 빠지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직결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율이 상당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다만 과거 10년 전 이라크 사태라든지 그 이전의 중동 사태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고 또 우리 대외 순자산 가치도 많아서 우리는 지금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국입니다. 따라서 이게 뭐 전쟁이 조기에 끝난다면 또 한두 달 간다 하더라도 우리 원화가 무너지는 사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인데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거나 특히 원유를 수급에 차질이 빚는다. 이러면 환율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뭐 중동 사태가 심각하게 이어가기 전에도 환율이 사실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환율 1,500 시대가 뭐 뉴노멀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환율이 교환 비율이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를 줘야 1달러를 바꿀 수 있냐. 그게 원 달러 환율인데요. 1,500원이라는 얘기는 1,500원을 줘야 1달러를 바꾼다. 그런데 좀 전에 불과 1년여 전만 하더라도 1,300원만 줘도 1달러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네. 이거 환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 건데 이게 모든 경제 현상이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되는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가뜩이나 유가 올라가는데 환율도 올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제 소비하는 이 기름값은
가격이 2배로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것이 생산 원가를 좌우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들도 생산 부담이 커지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지금 우리 물가도 아직 완전히 잡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시경제 전반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거기다가 환율이 좀 더 오르면 외국인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은 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말씀 올린 대로 우리나라의 지금 외환보유고 사정이나 해외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상당히 넉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이제 유가 그리고 국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르그섬 공격했잖아요. 자, 하르그섬이 사실 원유 이란에서 공격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물론 군사 시설을 계속 타격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석유 시설도 공격할 수 있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하르그섬이 어떤 상징적인 곳입니다. 하르그섬을 공격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란이 이제 UAE 항만이나 원유 시설을 공격을 할 예정이라는 것들이 보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게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전쟁이 확정되는 어떤 예.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 미군 얘기들도 일부 철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하르그섬에 대해서 완전 정복을 이루면 이란 관련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르그섬이라는 거는 미군이 지상군 카드 혹은 이스라엘을 이용한 지상군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미국 유엔 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르그섬 석유 시설 공습 가능성을 거론을 하면서 실제 이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르그섬에 대한 본격적인 지상군 혹은 이스라엘이 3주 안에 끝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란 쪽에서는 그거에 반대급부의 공격들을 지금 준비를 할 것이고요. 하르그섬에 관련된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이동 변화 가능성을 우리들 초점을 두고 미국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르그섬 공격한 게 장기전의 신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양날의 칼입니다. 하르그섬의 숨통을 조여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느냐. 또 하나 하르그섬을 공격함으로써 이란의 결사 항전으로서 제2의 전선, 예. 전 세계의 테러, 미군과 영국과 프랑스 같은 친미 국가들의 항전의 의지로서 전 세계 무슬림이여 뭉쳐라 뭐 이런 구호들을 다시 내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르그섬에 대한 공격을 이스라엘은 3주 안에 점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군도 지금 지상군을 5천 명 정도 파병하지 않겠냐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 특히 구체적으로 오키나와 섬에 있는 미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해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렇게 이란을 공격했을 때 호르무즈 봉쇄 위험을 아마 알았을 텐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꺼냈던 카드이기 때문에 알았을 텐데 왜 했을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가 나온 것이 이란의 해협을 막기 전에 굴복할 것이었다. 유가 상승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이거 지금 계획대로 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계획대로 안 가고 있다로 볼 수 있는 게 한 50% 되는 것 같고요. 실제 이런 계획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것도 한 50% 볼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도 빨리 안정이 되고 승리선언을 해버림으로써 이란이 지도자를 교체하고 베네수엘라처럼 빨리 신속하게 정리가 될 줄 알았다고 판단을 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태도랑 이란의 그전에 있었던 수많은 반전 정부 시위들을 보면서 이런 사태들이 빨리 수습될 걸로 예상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란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반정부 시위 자체는 지금 공습 때문인지 몰라도 전혀 눈에 띌 수 없고요. 오히려 애국주의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순교자로서 어떻게 보면 지병으로 1, 2년 안에 죽을 수 있었던 하메네이가 순교자로 거듭나면서 반정부 시위자들이 이때를 빌미로 데모를 하기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수니파와 시아파의 또 애매한 갈등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니파는 적극적으로 이란 공세에 가담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또 같은 무슬림 국가로서 이란 편을 들고 있지는 않아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 사우디 건들면은 우리도 개입하겠다는 그렇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전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시청자들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몬단 말이죠. 파키스탄이 들어가면 또 인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그렇죠. 겁잡없이 확전이 되고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빨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달려와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콜을 했고 지금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라고 비상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예상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3개월이면 끝난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3개월이면 끝난다라는 역사적인 잘못된 전제가 장기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사태들이 전부 다 예측 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르그 섬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하르그 섬이라는 것의 지정학적 또 경제적 가치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 안이 페르시아만인데 그 페르시아만의 바다가 그 수심이 생각보다도 얕아요. 그래서 거기에 접해 있는 이란 땅에는 큰 배가 정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조선은 수심 30m, 40m까지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하르그 섬으로 석유 수출 시설을 다 옮겨놓은 겁니다. 하르그 섬은 이 하르그란 말이 이란 말로 돌출 바위다 이런 뜻인데 바다에서 뿔끈 돌출해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수심 밑으로도 굉장히 약 100m까지는 수심이 확보가 됩니다. 거의 대규모 유조선이 안장해서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르그 섬이고 거기서 이제 이란에서 약 한 28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란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거의 90% 이상이 매일같이 24시간 계속 흘러 들어가서 그 하르그 섬에서 배에다가 실어서 선적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란 경제의 목줄이기도 하고 또 원유를 장악할 수 있는 이란산 원유가 다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설마 이 국제 유가 상승을 걱정하는 트럼프가 이것을 부수거나 파괴할 생각은 전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지금 김영준 교수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강습 상륙단을 보내서 이 섬을 점령할 수 있다. 이 섬을 지금 현재 군사시설을 다 부쉈으니까 5천 명 들어오면 섬 쉽게 점령하겠죠. 저 섬의 크기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여의도의 9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왜 점령하느냐? 거기에 정유시설 탱크들 다 있으니까 마치 베네수엘라 사건 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유전, 채굴권, 생산권, 판매권 다 장악해서 미국이 대신 팔아주고 가격 정산하자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아예 호르무즈 전체 해협 봉쇄 차원에서 원유도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것을 과연 이란이 좌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바로 28km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드론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면 미국의 해병대가 사실상의 지상군인 해병대가 폭격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이 더 확전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이제 3주째 들어가는데 뉴욕 상품 거래소에 원유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100 아래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 하르그 섬 그 공격의 충격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간대별 가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처음에 장이 개장하자마자 가격이 팍 치솟았어요. 치솟았는데 갑자기 공급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지금 좀 안정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현재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시장 개입을 했다. 공급량을 풀었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의 공급 개입, 시장 개입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하르그 섬 사태의 진전 여부, 특히 일본에 있는 그 상륙 강습단이 만약에 섬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 국제 유가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확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 병력에 대한 부분 어쩌면은 뭐 2,500 해병 말씀하신 그 강습 상륙단이 중동에 파견될 수 있다. 파견이 된다면 이게 하르그 섬으로 향하는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군사 전문가들 하고 있습니까? 예, 하르그 섬을 향하는 걸로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까? 이란 본토 상륙은 좀 힘들겠죠. 테헤란을 점령해서 이라크 방식으로 바그다드에 후세인의 목을 걸겠다 이런 방식은 아닐 거고요. 하르그 섬이라는 요지를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단기간에 빨리 기습 점거를 하고 이스라엘은 3주 안에 이란의 군수 공장을 다 파괴하겠다 그거거든요.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주로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해협을 위협한다고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 숨통을 쪼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 시설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 군사 시설을 다 파괴시키겠다. 그럼 역할 분담이 대충 보이죠. 이스라엘이 3주 안에 마구 때려부시는 동안 예. 2,500명 플러스 알파의 해병대가 하루섬을 기습 점령해서 이런 딜을 걸 수 있어요. 이란의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겠다. 베네수엘라 봐라. 마두로만 데려가고 우리는 나머지는 지금 베네수엘의 야권이 정권을 탈환한 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 받은 여권이 그냥 가진 상태에서 지금 아무도 관심 없이 석유 이권만 미국이 챙겼단 말이죠. 그래서 박사님 말씀대로 이란에 관련한 석유 관련한 여러 가지 이권을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나눠 가지는 상태에서 이란의 현재 정권은 우리가 보장해 준다. 예. 핵만 좀 줄이는 신용의 협상을 타협해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하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그리는 것 같고요. 이때 달려와라 했을 때 달려온 나라들을 기억을 하고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만약 트럼프의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끝났을 때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일본은 달려가고 프랑스 달려가고 영국 달려가고 다 달려갔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2,500명의 중동 파견들은 여러 속보를 통해 나오고 있고 곧 상륙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지금 예상보다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술의 카드까지 검토하는 게 나왔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 말씀하신 핵 위협입니다. 예. 결국은 이란은 현재 우라늄 농축을 갖고 있는 것이 핵이 있는 건 아닌 상태고 이스라엘은 모두가 알지만 본인만 부정하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실제 이스라엘은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전술핵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했던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란 국민들의 복지와 생활을 위해서는 정권에서 협정에 임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핵 위협을 할 수 있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또 하나는 장기화되는 거죠. 어떤 전선도 확실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이 제2전선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라든가 미국 대사관을 향해서 이름 없는 테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허. 특히 한국, 일본은 전혀 이 문제에 상관이 없다고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이 만약 시작이 된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게 되고요. 말씀하신 경제 분야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파만파 더 많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국제 여론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론조차도 이용해서 본인이 이란을 항복을 받아들이는데 워딩은 협정이라고 쓰겠죠. 체제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협정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올해 안에 계속해서 압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란은 근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이제 전반적으로 내는 입장이 뭐냐면 전쟁 우리가 끝낼 거다. 너네가 뭘 하든 우리는 불편하게 만들 거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르그 섬을 만약에라도 이렇게 지상군이 온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중동 다 같이 한번 불받아 대보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원유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경제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란은 어떤 전략들 좀 갖고 있겠습니까? 이란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79년도 이후에 하메네이 해서 지금 3대까지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지금 생각보다 잠잠한 이유가 마두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마차로한테 정권이 이양돼서 어떤 숙청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몰렸던 정권이고 최고 지도자가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할 수 있는 정권 입장에서는 이 체제를 유지해주는 무언의 약속들이 미국과 프랑스, 독일 혹은 영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보장해주는 상태에서 채통을 세워주는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수개월 내에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의 실익은 좀 포기하더라도 명분을 세워주는 협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몸값을 올리기 위한 수많은 투쟁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투쟁들이 현재 중동 내에서만 일어날 것이냐, 예. 중동 밖으로 나갈 것이냐가 유럽에서는 수많은 테러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비상 체제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몸값을 올린다는 행동 자체가 국제 유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IEA는 뭐 즉각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나 1억 배럴을 방출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유가 상황 어떤지 그리고 안정될 기미가 있는지까지 여쭤볼게요. 예, 지금 IEA 국제 에너지 기구인데요. 회원국이 32개입니다. 대부분 석유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 위주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그동안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각국들이 비축 석유, 영어로서는 SPR이라고 그럽니다. 전략적 석유 비축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최근에 4억 배럴을 긴급 방출하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언제 방출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설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오늘 IEA가 아시아 지역부터 1억 배럴을 즉각 방출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전략 비축유 방출에 적극적이고 또 주변 나라들까지 합하면 1억 배럴입니다. 1억 배럴 적지는 않은 금액인데 과연 어느 정도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호르무즈를 경유하고 있는 이 원유의 그 이송 물동량이 전쟁 이전에 하루에 2천만에서 2,50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 배럴이라면 지금 호르무즈에서 완전히 그 동결이 돼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뭐 크면 나흘 또는 닷새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물량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뭄 끝에 어느 정도 공급이 1억 배럴 나오고 또 나머지 3억 배럴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격이 안정되는데 상당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장기전으로 가면 오히려요. 비축유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비축유 1억 배럴을 쏘면 잔고는 적어지지 않습니까? 국제 원유 시세, 선물 시세가 결정이 될 때 각국의 비축유가 얼마나 있느냐 그 잔고를 보고 또 시세가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 동전의 양면의 칼입니다. 쓰면 단기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카드가 줄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사님, 지금 유가도 그런데 사실 이 에너지, 액화 천연가스, LNG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LNG 쪽은 유럽 국가들이 특히 이 지역의 LNG를 많이 의존하는데요. LNG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는 원유와 똑같이 장애를 겪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란이 인근 국가들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걸프만 국가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카타르란 나라의 LNG 시설, 중동 최대의 시설입니다. 거기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상황도 상당히 급박하고 또 지금 미국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은 그 파종철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심어왔던 씨를 밭에 뿌려서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될 봄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소 비료인데 이 비료가 호르무즈 해역 안에 거기 천연가스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미국으로 가는 이 비료의 약 70%가 호르무즈에서 생산이 됩니다. 원유는 미국이 호르무즈 거 거의 안 써요. 근데 비료는 거의 절대적으로 미국에 쓰기 때문에 미국 농민들, 특히 루이지애나라든지 미국 남부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이기거나 하여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모즈타바가 이제 공식 석상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모즈타바가 계속 이제 입장은 내고 있는데 지금 이란은 이 모즈타바가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아버지가 지도자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서방에서 원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인지, 뭐 김정은 위원장도 한때는 그런 설이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모즈타바 실제 탐탁지 않은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던 아들감이었는지는 몰라도 현재 모즈타바는 등장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상설, 사망설부터 해서 최근에는 성명은 냈죠. 그렇지만 본인의 위치가 탄록이 남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걸로 보이고요. 이 모스타바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랑은 별개로
실제 이런 것들을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라는 면에서 서방에서는 모스타바가 등장해서 협상의 중심축이 되기를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빨리 이란이 항복 선언, 근데 실제 항복은 하진 않겠죠. 항복이라기보다는 협정에 준하는 참가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간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국면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승리의 지도자로서 지방선거 중간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12월에 있는 중간선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란이 많이 손해보는 방식의 협정들을 이끌어내려고 외교의 천재 트럼프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계속될 거고요. 이 모스타파 현재 부상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보도들은 없고 이란 내에서는 현재 모스타파를 중심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추적해서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란의 지도자가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봐야겠고 저 남은 시간 동안은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같고 김민석 총리 만났을 때도 살짝 물어봤다라고 하잖아요. 또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와중에 또 뭐 김정은 위원장 안부를 묻는 예. 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위트인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입장은 뭐 초지일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선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이란에서 보여준 강경 태도와 다르게 북한에서는 평화의 메신저를 하고 싶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총리께서는 뭐 사실 할 수 있는 말은 없죠. 북한이 우리하고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 되길 바란다는 정도로 왔을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열리기 전이든 후든 언제든지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싶어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한반도에서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예고치 않은 어떤 타격으로 인한 전쟁 불사 작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의 길을 계속 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사포 발사. 이거는 현재 약육강식의 세계를 반영한 본인의 무기 개발 수준을 계속 타임테이블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핵에만 중심으로 있던 기존의 전략에서 러우 전쟁을 겪고 이란전을 보다 보니까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 개발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특히 미래전 역량.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보고 있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방사포 발사라든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은 꾸준히 자기의 무기 개발 타임 스케줄로 계속 갈 거고요.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 자체는 현재 이란 국면 때문에 사실 좀 적절하지 않은 걸로 아마 판단을 할 걸 같고. 대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참수되기 전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참수에 대한 불안함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랑하는 사이에 참수를 갑자기 하진 않겠죠. 그런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참수의 위험성보다는 자기의 몸값 부풀리기 그리고 안정된 국면에서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꺼이 만나주리라 이런 태도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중동 불안 고유가 때문에 올해 첫 민생 추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국채는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발행해서 추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방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추경이라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의 축약 줄임말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짜서 국회 심의 통과 과정을 거쳐서 그 예산대로 정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전에 짠 예산에 잘못됐다든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벌써 지금 한 번 추경은 한 번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지금 원유 기름값의 최고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게 기름값이 좀 더 올라가서 정유업체들이 손해를 보면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해야 돼주도록 석유사업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부 부담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예정에 없던 수요가 더 늘어났으니까 예산을 새로 짜자 해서 이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건데 추경을 편성했을 때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돈이 있느냐. 그렇죠. 예산상으로 국회에서 통과 땅땅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적자가 이 2026년도 회계년도에서 재정 지출 예산 규모가 727조인데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은
그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100조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추경하자면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국채를 발행한다면 정부가 없는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한국은행의 긴급 융자나 국채 발행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 두 개다가 이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네. 특히 국채를 발행하면 정권시장에 돈을 끌어가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고 또 그 돈이 기업에 갈 돈이 정부로 가버리면 기업 자금난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행히 삼성전자와 SK가 지금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90조. 이게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경기를 타고 흑자를 많이 냈는데 저 삼성전자와 SK에서 나오는 세금, 그 흑자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100조 정도는 적자지만은 그거와는 무관하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세금을 가지고 쓰겠다. 그러면 추가 국채 발행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정부 여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 측에서는 그 돈이 생기면 부족한 지금 적자부터 갚아야지. 그러니까 예. 이래치나 저래치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여야 간에 좀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비상 상황에서 정부 추경은 결국은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삼전 SK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오늘도 삼성전자는 거의 보합권, 뭐 SK하이닉스 조금 오르는 것 같고 또 모는 현대차는 떨어지고 좀 복잡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결국은 중동 사태가 어느 정도 기간이 길어질 것이냐. 또 그 벌어지는 양태에서 충격이 얼마나 할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가 되면 결국 반도체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사모대출 미국 금융시장에서 거기에 환매 사태가 들어와서 뉴욕 증시도 좀 좋지 않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 이러면 그동안에 잘 나가던 삼성전자와 SK도 좀 덜커덩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좀 긴장하는 그래서 하루는 크게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앞으로의 수익 모델 창출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물가도 오르지만 결국은 소비 주체들이나 생산 주체들이 그 유가 부담 때문에 반도체를 사기가 상당히 버거워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제 유가가 최대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동 전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 이슈들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김영준 국방대 교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